바나나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늘부터 먹지 않을 것입니다. 방사능 피해는 2차 대전 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포구 그 비폭 피해자들 생활 참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실 방사능은 정말 바나나에도 또 우리가 먹는 식품에도 또 토양에도 들어있습니다. 허용 기준치 이하이니 안심합니다만 어떤 방송에서 허용 기준치는 빼고 방사능만 있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많긴 합니다. 농약을 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먹는 채소나 과일에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안 되었다가 아니고 어떤 독성이 얼마나 묻어있고 지금 현재는 얼마나 남아있는가와 그 남아있는 정도가 인체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화학농약은 해방 후부터 도입되었고 당시 그 농약은 신기하게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 번도 그러한 물질에 노출되지 못한 병균이나 벌레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독성 또한 대단하였으며 그 잔효 기간도 길었으니까요. 그러다가 그 농약이 병해충은 물론이고 사람이나 가축, 어류에도 문제를 일으키니 농약은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유기수은제 등은 중금속 물질이 들어있어 토양, 바다, 온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점도 부각되었습니다. 거기에다 그 약효는 몇 년이고 그대로 남아있어 1차 소비자 동물이 먹은 것이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의 몸에 쌓이고 결국은 최고 위에 있는 사람이 그 함축된 독성을 먹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죠. 농약은 단순히 병균과 해충을 죽이는 걸 떠나서 그 영향이 사람에게 되돌아오니 농약도 우리가 먹는 약처럼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그 제도 또한 제약 관계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하면 여러 번의 임상을 거쳐 약효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 검증받아야 하는 것처럼 농약도 그렇게 해야 유통 판매 허가를 얻는 거죠. 사실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할 때 어려움이 바로 이거죠.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엘, 신젠타 이런 글로벌 회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금력과 인력을 갖게 있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그 원액을 사서 라벨만 받고 파는 거죠. 우리의 기술로 이러한 성분을 못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임상자료를 만드는 것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 그냥 원액을 사서 파는 것이 더 편하고 돈도 절약되는 셈이죠. 뭐든 엿기름과 순기름이 같이 들어있는 것처럼 개발된 농약은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검증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검증되었다는 신뢰성이 커진 점은 순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농약 개발 방향은 사람과 가축, 어류에는 독성이 적게 발휘되고 해당 병균과 해충에는 치명적인 것으로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벌레를 잡는 살충제도 주로 해를 끼치는 놈들이 곤충이기 때문에 인축에게는 없고 곤충에게만 있는 특성을 이용하여 방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곤충은 완전 변태이든 불완전 변태이든 변태 탈피를 하니 이를 방해하는 물질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나오는 약이 모두 인축에게는 독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완전히 개발되었다고 해도 전혀 독성을 끼치지 않는다고는 장담할 수 없겠죠. 비교적 안정된 물질을 할 수 있는 세부치도 오래되면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여 녹이 있습니다. 이처럼 농약도 살포하면 그 독성 성분이 다른 물질로 변합니다. 독성이 점차 사라지는 거죠. 농약을 치고 난 후 그 성분이 공기 중으로 휘발하거나 햇빛에 의해 변하기도 심지어 미생물에 의해서 소멸합니다. 물론 그 속도는 어떤 물질이나 다른데 요즘 농약 치는 순간부터 빨리 그 성분이 변하는 쪽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치는 순간에는 아무리 독성이 강하더라도 빨리 그 성분이 변하는 것이 중요하지 거꾸로 치는 순간에는 독성이 덜해도 그 독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게 더 위험한 거죠. 아시다시피 어떤 물질이 그 성분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약은 먹는 소비자 입장에 서서 반감기가 짧은 즉 다른 물질로 빨리 변하는 불안정한 물질로 개발하는 거죠. 옛날에 치던 파라치온이나 DDT 등은 반감기가 몇 년으로 길었습니다. 거기에다 유기수은제 같은 농약은 토양이나 물에 중금속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농약은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제조나 판매도 없습니다. 지금은 농약은 방광기가 며칠 즉 1단위입니다. 이 방광기가 짧은 것이 농산물을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무적이지만 농약을 지은 농부 입장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금방 약효가 떨어지니 자주 쳐야 하고 거기다 독성은 더 낮으니 농약 쳐도 안 들은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들리고 거기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농약이 묻어 있어도 신체에 크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를 잔류 허용 기준치입니다. 허용 기준치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평생 매일 먹어도 이상이 없는 상태의 농약 성분의 최대량으로 그만치는 매일 먹어도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잔류 허용 기준치가 딱 방광기는 아니지만 이 방광기와 관계가 깊습니다. 칠 때는 독한 약이지만 치고 시일이 지나서 남아있는 독성을 제어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약을 치는 농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생각한다면 그 무엇보다 이 잔류기관을 생각해서 방제를 해야 하는 점이죠. 요즘 치는 살균제나 살충제 농약마다 어떤 작물에 어루만치 희석해서 수확 며칠 전까지 쳐야 한다는 안내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농약 친 식품의 안전은 사실상 이것을 지키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살포 시기도 만일 농약을 2배나 진하게 치면 그만큼 잔류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점도 있죠. 문제는 이걸 안 지키는 농부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키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수확기가 한 번인 농산물은 수확기 며칠 전에 친다지만 사흘 만에 아니 매일 수확해놓은 농산물일 경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물론 잔류기간이 짧은 농약도 있긴 합니다. 또 규정이 있으니 지키긴 해야겠지만 수확해서 금방 먹는 식품도 있지만 건고추, 사과 같은 장기간 보관하였다가 먹는 것도 있습니다. 보관하는 도중에도 달려있을 때만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방광기가 진행되니 갈수록 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약을 치다 보면 치는 농약 사람만 겁을 내지 병균이나 벌레를 겁을 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농약은 변했는데 우리의 간염 속의 농약은 그 옛날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제와 간염의 두 개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앞 얘기를 들으면 손바닥 농부가 마치 농약 홍보 대사나 예찬론자처럼 들릴지 모르나 사실 농약 안 치려고 저만큼 발버둥 쳐본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오물을 담은 그릇을 아무리 삶고 소독하고 씻어도 거기에 음식 담아 먹을 때 끓임직하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때로는 농약 방제 아끼다 나중에는 약은 약대로 들어가고 피해는 피해대로 있는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농약 혐오에 대한 무의식 때문입니다. 또 실제 면에서도 지금은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과학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치는 농약 중에서도 어떤 농약은 후에 발암물질로 확인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에도 똑같이 적용되니 모든 것은 현재의 지금의 기준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약이 안 묻어 있더라도 먹는 식품은 깨끗한 물에 씻어 먹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농약은 씻거나 껍질을 깎아 먹으면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 많습니다. 농약 친 식품을 씻거나 깎으면 그만큼 묻은 농약은 없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실제 치는 농약이 껍질에 표면만 묻는 것은 아닙니다. 병균을 직접 죽이는 살균제는 작물에 침투해야 해당 병균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살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농작물 몸속에 또는 해충 몸속에 들어가는 침투성 농약입니다. 다만 살균제 중에서는 병을 예방하는 보호용 살균제는 잎이나 줄기, 열매에 묻어서 병균을 막습니다. 그러면 작물 속에 침투한 약은 어쩌냐? 한마디로 세월이 약입니다. 내가 먹는 채소나 과일 수확기간을 맞추어 방지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약을 친 지 오래될수록 농약 성분은 줄어들 것입니다. 어느 해 사과를 온라인으로 샀는데 상자에 붙은 편지에 이 사과는 보르도액을 쳐서 재배했으므로 해롭지 않습니다. 그냥 닦아서 먹어도 안전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보르도액은 황산구리와 석회를 섞어 만든 친환경 농약입니다. 황산구리 성분이 바로 병균을 죽이는 작용을 하는데 먹어도 되는 성분이 아니라 극약에 분류됩니다.
문제는 그 성분도 방광길이 들 텐데 그게 얼마인지 보여주는 자료는 지금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쳤는가와 방광길을 알아야 그래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화학농약은 임상 자료에 방광계가 파악되고 그에 맞춰 수학적 살포율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황산구리를 비롯한 친환경 농약에 사용되는 독성분의 방광길은 찾기 어렵습니다. 친환경 농약에 주로 쓰이는 재료는 앞에 얘기한 황산구리, 황, 그리고 비소 등입니다. 살충제로는 독성 있는 애기똥풀, 할미꽃 뿌리 등이 쓰이지만 주로 은행 추출물 많이 사용합니다. 또 식용유의 세제를 섞어 벌레들의 기문을 막아 호흡 방해로 죽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약재가 화학농약보다는 대체로 독성이 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독성이 얼마나 강한가 보다는 섭취하는 그 순간에 그 성분이 얼마나 잔류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친환경 농약은 안심이란 이런 공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소금도 많이 먹으면 치사량에 이르릅니다. 친환경 농약은 주변에서 이용하는 재료를 사용하니 우리에게 친숙한 것이다 보니 관념적으로는 덜 무섭겠지만 먹는 식품에 묻어있는 그 해로운 정도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거기에 대한 임상 자료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치는 농약 독성이 얼마 정도인가 더 중요하지만 얼마나 그 독성이 남아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쳤다, 무농약이다, 해롭다, 안 해롭다의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쳤는가와 얼마나 해로운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농사를 짓든 남이 지은 농산물을 사 먹든 한 해 동안 농약 안 친 것만 찾아 먹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농약하고 떠들지만 정말 내가 무농약으로 지어 잎에 구멍이 숭숭한 채소를 사거나 농약 안 쳐서 진딧물 감로가 묻어 새까만 데다가 한쪽 귀퉁이는 탄저병으로 썩은 과일을 사 먹을 사람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상당히 있다면 농약 전혀 안 치고 구멍난 채소, 볼품 없는 과일을 파는 농부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생산자와 소비자는 서로 관련성이 있습니다.